수백만 위안짜리 고급 주택, 값비싼 맞춤형 소파, 모두가 부러워하는 상류층의 삶,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소파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이 명품녀의 이미지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가짜 재벌가 사모님의 화려한 삶은 환상에 불과했고 조작이 들통난 후에도 여전히 사치를 사랑하던 베이징의 대표 명품녀, 이렇게 고급스러운 삶을 뽐내는 인플루언서들조차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인플루언서의 사치 자랑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의 예술적 인플루언서의 원조인 원화는 압도적인 미모는 아니었지만 야망이 컸고 자신만의 길을 어떻게 개척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자를 통해 성공하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완완의 본명은 뇌완영입니다. 아버지는 홍콩 사람이고 어머니는 북경 출신입니다. 완완은 홍콩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영국 국적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파헤친 결과 그녀는 단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것뿐이며 이는 영국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실 그녀는 베이징에서 자라났죠. 완완이 젊었을 때는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걸 좋아했고 예술계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17살에 중앙미술학원에 다니던 중 그녀는 중국 예술계의 거물 류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그녀보다 21살이나 많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당당히 애정 행각을 드러냈고 완화는 응, 내 늙은이는 이제 44살인데 자주 애교도 부려 같은 말까지 했습니다. 이후 류에는 자신의 아내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완원을 데리고 각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개인 전시회조차도 완원의 생일에 맞춰 개최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이 한창 잘 지내고 있던 시기에 류에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완원을 위한 추천서를 써줬고 그녀는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 석사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뉴욕에 머물던 몇 년 동안 완원의 이야기도 상당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먼저 류에와 결별한 후 청와대 출신의 엘리트 왕보와 한때 연애를 했습니다. 동시에 뉴욕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슈퍼모델들과도 친분을 쌓았는데 그 중에는 시멍야오, 류원 등도 있었습니다. 학업에 관해서는 졸업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은 없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화는 왕보와도 헤어졌고 이후 정치, 경제, 문학계를 넘나드는 재벌 2세이자 홍색 자본가 2세이며 컬렉터로 알려진 린한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한 연회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린한은 페라리를 몰고 있었고 완원을 태우고 산 정상까지 드라이브를 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단 3번을 만난 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 린한에 대해 인터넷상에서는 그의 집안이 정치와 경제, 문학계까지 아우르는 재벌 2세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네티즌들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린한이 몰고 다니던 페라리는 리샤오화의 차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장만리는 베이징의 보호 리샤오화의 측근이었고 아버지도 리샤오화의 회사에 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리샤오화와 함께 창업한 회사가 과거 다단계 사업을 했고 그 제품들은 단속으로 인해 몰수당한 적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후 리난과 완화는 함께 무무미술관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술관의 진짜 주인은 사실 리샤오화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린한이 가장 좋아했던 건 완완에게 연애시를 써주는 것이며 동시에 자신의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쓴 시는 굉장히 괴상했는데 예를 들어 뇌완영, 너는 나의 할머니야 같은 황당한 문구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달 교제도 안 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한 성곽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완완의 평판은 나쁘지 않았고 웨딩 화보도 예쁘게 나와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가 진짜 재발가의 시집 같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린하는 이후 인터뷰에서 이 결혼식이 스위스 현지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회자되었다고 행복한 표정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결혼식이 스위스에서 유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혼식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총 비용은 약 6만 위안, 하나로 약 1,15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원의 정체성이 자리 잡아갔고 적은 돈으로 상류층 여성 코스프레 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수백 번은 자랑한 그 다이아 반지를 살펴볼까요? 그녀는 항상 색다른 각도와 포즈로 그 반지를 뽐내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반지가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크림 다이아라 불리는 값싼 반지일 뿐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실제 가치는 없었죠. 이 사실이 들통난 이후 그녀는 이 반지를 거의 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베이징 명품여이자 인플루언서로서 에르메스 가방 몇 개쯤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완완에게 에르메스 가방은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고이거나 시어머니와 함께 쓰는 공동소유 아니면 아예 짝퉁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네티즌들이 직접 리난에게 진짜 에르메스 하나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부부가 겨우 한 번 경매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당연히 그 현장을 촬영해서 팔로워들에게 보여줘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참석했고 마치 경매장 안 모든 물건을 낙찰받을 듯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했고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리난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직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며 뭔가 대단한 걸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결국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물건은 단 하나도 낙찰받지 못했습니다. 완완의 과시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직후 한동안은 나름 자원이 괜찮았기 때문에 많은 스타들과 함께 사진 찍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 판빙빙과의 투샷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웨이보에 판빙빙이 너무 아름답다고 칭찬하면서도 뒤로는 자신이 더 예쁘다고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완원이 올린 사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닌이나 도지엔보다 작고 다리는 슈퍼모델 류원보다 길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본 사진을 보면 그녀가 실제로 그런 외모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진을 편집할 때 항상 자기 얼굴만 고치고 다른 사람을 일부러 수정하지 않거나 못 나오게 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행동 때문에 판빙빙 측 팀에게 공개적으로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판빙빙이 아직 메이크업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완원이 먼저 그녀를 불러 사진을 찍고 심지어 비공개 촬영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다는 것이었죠. 그녀의 남편 리나는 허풍을 떨기로 더 유명했습니다. 그는 예전에 완원 집안은 엄청나게 부유하다. 베이징 산리툰에 있는 건물 한 채만으로도 10대는 먹고 살 수 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조사해보니 그 건물은 애초에 완원집 소유가 아니었고 완원의 집안이 산리툰의 통리상무라는 회사를 운영한 건 사실이나 법인 대표는 그녀의 외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회사가 그녀 어머니 소유라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가는 사실 구 식료품 회사 소유였고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의 임대계약도 이미 2020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완원의 외할머니가 채무 불이행으로 고액 체납자 리스트에 올랐고 소비 제한 명단에까지 등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 채무 불이행자가 된 것이죠. 다음은 자가주택 관련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리난이 웨이보에 우리가 새 집을 샀다. 너무 기뻐서 밤에 잠도 못 잤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집을 하나 더 산 거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완원이 원래 자랑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나요? 새 집을 샀는데 조용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안 소파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 그녀가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 온 상류층 부인 이미지가 단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네티즌들이 저 소파 뭔가 정품이랑 다르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완화는 다급하게 디자인이 다른 버전일 뿐이라며 해명했고 동시에 여기저기 전문가들에게 이 소파가 진짜인지 묻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곧 네티즌들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소파는 베이징 화이로우 별장에서 변호사 리징한이 사용하고 있는 소파와 같은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비교해보니 완화는 집 내부 구조와 리징한의 집이 거의 똑같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설마 린한이 리징한에게서 집을 샀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중국의 정책상 주택 부지는 임대만 가능하고 매매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그들은 새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리징한의 집을 임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전부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네티즌들도 그냥 재미삼아 구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진짜로 대중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은 한 번의 뜻밖의 사고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언급한 무모미술관 말인데 어느 날 전시 준비 중에 한 젊은 노동자가 실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큰 사건이 터졌는데 부부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요?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온갖 게시물 삭제에만 바빴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야 린한이 사건이 갑작스러워 현재 처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화는 더 대단했습니다. 그냥 마침표 하나와 새까만 이미지만 올렸습니다. 몇 달 후 인터뷰에서 완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1년은 저에게 큰 충격의 해였어요. 미술관에서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사망했고 미술관은 수백만 위안의 후원금을 잃었죠. 사실 이런 일은 하청업체 책임자가 보상해야 해요. 그녀는 이 사건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듯했고 오히려 누군가 때문에 자신이 큰 손해를 봤다고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 부부의 평판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가짜 명품녀, 허세 부부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2024년 5월 중국의 사치 과시형 인플루언서들
왕홍추안싱, 바이공츠, 바오이지아제 등이 줄줄이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네티즌들은 같은 과시형 인플루언서인 텐텐 샤오아이도 갑자기 사라졌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녀도 정지당한 것일까요? 텐텐 샤오아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그녀는 패션 분야에서 활동하는 블로거였습니다. 북경 영화학원 출신이지만 전혀 고상한 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유쾌하고 편안한 어조로 고급적이고 럭셔리 라이프를 공유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SNS에서는 명품 가방의 언박싱부터 상류층 여성 친구들과의 사소한 일상까지 자주 공유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고가의 다이아몬드 팬티를 구매한 일이었는데 그녀는 솔직하게 유행을 소화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우면서도 친근한 성격 덕분에 그녀는 온라인에서 엄청난 팬을 모았습니다. 한때 그녀는 왕홍추안싱과 매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왕홍추안싱이 계정 정지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둘은 자주 함께 영상을 찍고 각종 행사에 동반 참석할 만큼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왕홍추안싱 사건 이후 네티즌들은 텐텐 샤오아이도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그녀가 왕홍추안싱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텐텐 샤오아이는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인맥이 넓은 편이고 여러 연예인들과도 접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베이징 제일 명품녀라는 거창한 타이틀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명품녀라고 하기엔 그녀의 삶은 상식을 벗어난 기이함 그 자체였습니다. 파자마 차림으로 상류층 파티에 참석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샤넬을 사러 가는 명품녀를 본 적이 있나요? 얼핏 보면 장난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조회수 공식이었습니다. 이런 컨셉 덕분에 팬은 줄긴커녕 오히려 더 늘었고 온라인상에서 꽤 높은 인지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틱톡에서 그녀의 계정이 검색되지 않자 네티즌들의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집안 배경을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해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사실 그녀의 부모는 예전에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노동자라며 지금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텐텐 샤오아이는 상류층 명품녀 이미지를 열심히 구축하고 있지만 그녀의 영상은 거의 매번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그녀가 보여주는 고급 라이프 스타일은 사실 모두 각본이 짜인 연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한번 가짜 명품녀 폭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에는 당신이야말로 회사에서 키워낸 가짜 명품녀잖아 라며 조롱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폭로하기를 텐텐 샤오아이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며 부모는 일찍 이혼했고 그녀는 원래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주류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들은 텐텐 샤오아이가 예전에 자신이 보통 집안 출신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며 명품력 컨셉은 사실상 기획된 이미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초창기 삶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은 연기에서 시작된 명품녀가 진짜 명품녀로 변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텐텐 샤오아이의 영상 스타일은 줄곧 유머 위주였고 블랙 코미디 같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그녀의 각종 사치 자랑에도 크게 반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왜 계정이 정지됐다는 소문이 돌았을까요? 혹시 시청자를 속였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녀의 계정은 멀쩡했습니다. 정지당한 적도 없고 네티즌들이 단지 틱톡 검색창에서 그녀의 계정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팔로우 목록에서 들어가 보면 그녀의 계정도 있고 영상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루웨일 미디어 측은 직접 틱톡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고객센터 측은 그건 아마 텐텐 샤오아이 본인이 검색 노출을 제한해 놓은 것 같다며 플랫폼 측에서 별도로 제재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네티즌들은 다시 검색창에서 그녀의 계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영국 노스여크셔주에 위치한 햄슬리는 고대 건축물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성과 주변 시골 풍경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용한 곳인데 평온함과 역사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의 가장 이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평범한 일본인 이민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51세 야스타케 미카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었죠. 그녀는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모든 가족은 그녀를 의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책장의 먼지를 닦아낸 후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기념품인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카는 젊었을 때 재능이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였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 왕실을 위해 특별 게스트로 공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미카의 여동생이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쯤에서 미카는 원망스럽게 집 서쪽의 한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꼭 닫혀있는 문이 있었죠. 미카는 피아노가 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깨끗이 청소한 후 피아노의 뚜껑을 살며시 닫고 창가로 다가가 어머니 미치코 옆에 앉았습니다. 모녀는 창밖에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가끔 인사하는 행인들의 소리를 듣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은 그들을 편안하게 했죠. 그들은 이런 단순한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로 그들의 슬프지만 기괴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또는 가족마다 자신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혹은 여러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치코는 1960년대 후반에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장녀 야스타케 미카, 둘째 딸 야스타케 리나, 그리고 막내 아들 야스타케 다카이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미치코는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일가족이 사찰을 운영하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아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치코가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남편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미치코는 얼마 안 돼 영국인 남자와 결혼하였고 그녀는 아이 셋을 데리고 영국에서 거주하며 한때 본인과 아이들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꿨습니다. 미치코는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집에서 직접 세 자녀를 교육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곧 자신의 지식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심사숙고 후에 미치코는 아이들을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자녀 중 리나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는데 그녀는 곧 퀸 메리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는 여자 기숙학교였으며 같은 반 친구 사라 매튜스는 리나가 매우 부지런한 학생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이 아주 쾌활했는데 예술적인 재능은 사람을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사라는 또 리나가 평상시 조용했는데 성적을 올리는 데에 연구하기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1986년 리나는 6학년 최고 장학금을 받았었고 그 후 리나는 와이콤비 수도원 학교에 입학하여 역사와 영어 그리고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몇 년 후 리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고전문학과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학교 잡지에 그림을 여러 번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미술 전공자가 아닌 리나는 많은 미술품을 고가에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리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일자리를 찾지 않고 바로 너니턴에 있는 한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한때 사회생활에 열정적이었던 리나는 사라진 듯 모든 친구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리나의 언니 미카도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대학에 다녔는데 인기 있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졸업한 후 거의 연주에 참여하지 않고 여동생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 은둔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들의 남동생 타카히로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글쓰기에 재능이 있어 유명한 소설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였습니다. 세 남매는 대학 공부를 마친 이후 전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갔는데 일가족이 하나둘씩 같이 있게 되자 그들은 사회생활을 포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8년은 이 특별한 가족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미치코는 영국인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내 식구는 햄슬리라는 마을로 이사하게 되어 간단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 가족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심지어 그들 식구가 4명인 것조차 몰랐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웃들은 미카와 그녀의 남동생 2명만 봤었는데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 일가족은 미스터리한 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들의 집에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없었으며 전화나 현대 통신 장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은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 문에는 총 4개의 자물쇠가 있었는데 집에 항상 사람이 있어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키를 들고 다니면 보안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미치코와 둘째 딸 리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 이웃이 두 사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리나는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생활의 사소한 문제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자신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있어
온 가족이 협조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용함을 유지하는 거라며 그녀가 어둠 속에서만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며 예술 작품은 영혼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카와 다카이의 외출은 오로지 생필품을 구매할 때뿐이었습니다. 그들 가족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 근처에 있는 한 식자재 판매점의 사장은 미카와 다카이는 굉장히 신비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며 한 번도 다른 사람들과 논쟁한 적이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필요한 물건을 메모로 남기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가져갔습니다. 주변과 고립된 일가족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언제까지 조용히 지낼 수 있었을까요? 어느덧 2010년이 되어 야스타케 가족이 1998년에 마을로 이사하여 1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 해 야스타케 가족 중 한 사람이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던 리나는 쇼핑하러 나갔다가 의외로 판매원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케 가족은 외부인의 관심을 끌기 싫어했고 조용히 살아 리나의 행동은 가족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후 리나의 정신 상태는 점점 심각해졌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화를 내곤 하였습니다. 2013년의 어느 날 미카는 손금 해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배운 내용에 대해 열심히 해석하고 있을 때 리나가 갑자기 나타났고 미카는 여동생의 손금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미카는 여동생에게 그녀의 손바닥에 한 손금이 매우 선명하고 또 손바닥을 관통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카는 책의 설명에 따라 그런 손금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이성적이어서 감정이나 가족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성격이고 이런 사람은 매우 활동적이지만 참을성이 없어 뇌가 쉽게 자극을 받아 편집증 성격을 갖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미카의 설명은 여동생을 화나게 했는데 리나는 화를 내며 언니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나를 어렵게 진정시키고 할 수 없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리나에게 정신과 의사를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보라 제안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리나를 집으로 데려갔고 계속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화목했던 두 자매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리나는 다시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카는 낮에 여동생이 가끔 침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2013년부터 그녀는 저녁에만 침실을 나가 화장실을 방문했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카는 여동생과 갈등이 생겨 그녀와 대화로 풀려고 여동생이 침실로 들어가 얘기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였습니다. 이내 여동생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도 문 밖의 작은 테이블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카는 여동생이 식기를 수거할 때만 그녀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카는 항상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한 후 30초를 셌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규칙이었고 누구도 소음을 내서는 안 됐습니다. 게다가 여동생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는 노크한 후 최소한 30초를 기다린 후에야 방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카는 문을 열고 여동생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도 여동생이 신비한 예술작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마음대로 시선을 둘 수 없었습니다. 일가족은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미카는 보고 싶어도 방 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리나의 침실의 블라인드는 항상 단단히 닫혀 있었고 미카는 자신의 기억으로 테이블로 가 식기를 들고 어두운 방을 나와야 했습니다. 누나에 비해 남동생 다카이로는 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작은 누나의 창작을 위해 본인이 글 쓰는 걸 포기하였습니다. 그는 리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나의 창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 위해 그는 누나의 침실 밖에서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주로 작은 누나가 창작에 필요한 알코올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항상 조용했던 미카는 여동생의 창작을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가족들을 돌보며 모두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며 여동생이 작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여동생의 방으로 들어가 식기를 치우다 여동생이 음식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걸 발견하여 무의식적으로 여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밥 좀 먹지 라고 했는데 그녀의 여동생은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미카는 하는 수 없이 방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는 다시 여동생의 방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 밖의 테이블에서 식판을 가져가는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미카는 아주 가끔 리나의 문의 좁은 틈 사이로 그녀가 지극히 마른 손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카의 남동생 다카이로가 리나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다카이로는 작은 누나에게 그렇게 하지 마. 누나의 영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라고 말한 후 그는 리나의 침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미카는 호기심에 문 앞으로 달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남동생은 미카에게 리나의 작품이 곧 출시될 것이라며 미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고 그녀를 근처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소독용 알코올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 누나와 같이 리나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는데 리나가 희미한 빛 속에서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키가 150cm에 불과한 매우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만났을 때 그녀의 몸무게는 41kg이었고 지금 여동생은 더욱 허약해 보였습니다. 미카는 남동생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로 리나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온몸에 알코올을 닦은 후에야 두 사람은 그녀의 방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매일 똑같은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카이로는 리나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카와 다카이로는 또다시 집 근처의 약국으로 가 소독용 알코올 몇 병을 구매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대량의 알코올을 구매했는데 사용량은 분명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을 초과했었죠. 약사는 미카가 리나의 이름이 적힌 문서집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미카에게 리나를 위해 알코올을 사는 것이냐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이에 미카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약사의 눈을 피해 문서집을 치웠습니다. 두 사람은 알코올을 받은 후 서둘러 약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이 두 명의 신비로운 사람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썩은 듯한 냄새가 났고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야스타케 가족 집의 지붕을 수리하는 일꾼 두 명도 경찰서의 야스타케 가족의 집에서 악취가 나 경찰에 뭔가 썩은 것 같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신고 전화를 받게 되어 야스타케 가족의 집을 방문하여 도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사람은 80세가 된 미치코였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을 초대한 적이 없어 노인은 4개의 자물쇠를 열어 문을 살짝 열었는데 한 무리의 경찰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들이 야스타케의 집으로 들어간 후 리나가 자신의 침실에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침대에 숨졌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목 아래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불을 치우자 그녀의 몸 전체가 알코올로 건조되어 부패하기 시작하여 심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리공과 약사가 쉽게 악취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법의학 분석 결과에 따르면 리나는 약 6주 전인 8월 18일쯤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 미카를 불러 리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야스타케 가족의 집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사실 리나의 신체는 알코올로 반복하여 닦아 그녀의 피부는 건조되어 밀화화되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는 그녀의 사망 원인을 측정하기 어렵다며 배고픔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탈수로 인한 장기 부전일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가족들은 그녀가 사망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미카는 여동생이 여전히 숨쉬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으며 그녀의 몸이 여전히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리나의 영혼이 그녀의 몸을 지켜주고 있다며 리나는 자신의 영혼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심지어 리나를 매장하는 걸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경찰은 리나를 방 밖으로 옮기며 그녀의 가족들을 체포하였고 야스타케 가족에게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그들의 범행은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더욱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대부분의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는데 80세인 미치코를 포함하여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지만 가족끼리 있을 때는 거의 일본어를 사용하여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인을 고용하여 번역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번역이 있으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어 번역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모두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은둔 생활에 그들은 영국 사회와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도 격리되어 그들 가족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가족 4명의 언어는 일본인 동포조차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야스타케 가족은 2018년부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2018년 4월 일본에서 미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자 그 후 리나는 식사를 중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웃들은 리나가 1998년 그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이미 20대인 그녀가 소녀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걱정하여 그녀에게 식사를 권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겁을 먹어 병원으로 가 검사받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식사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리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그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리나가 숨진 시간이 2018년 8월 18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일기는 야스타케 가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일기장 안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지만 8월 18일 이후 남매가 알코올을 대량으로 구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미카는 여동생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들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들 가족이 수년간의 은둔 생활을 한 후 모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 모두가 한 희귀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요크셔 형사법원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여 그들의 재판을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검찰은 그들이 가족을 잃게 되어 불안해하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심사 끝에 판사는 그들 가족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리나가 숨지게 된 것이 가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을 기소하는 파일을 보관하게 했습니다. 일가족 3명도 언제든지 검진을 받거나 경찰이 그들의 집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야스타케 가족은 다시 그들만의 세상으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됐으며 더 이상 외부 세계와의 소통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번화한 도시가 아니었지만 그들 사건으로 주변의 집값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가족의 이야기를 접한 뒤 그들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야스타케 가족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이해하시나요? 개인 혹은 한 집단이 스스로 고립되어 산다는 건 그들이 사회적 불안이 있거나 어떤 나쁜 일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더 깊은 생각과 자기 반성을 위해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선택은 결코 건강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는 사람의 심리, 정서적 건강에 있어 모두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을 접하는 걸 혐오하게 된다면 본인의 심리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미인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대회 며칠 전에 갑자기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도 같이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과 아내를 만난 사람이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게 소녀의 아버지가 한 짓이라고 믿고 있을 때 반전이 생기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모녀의 실종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바로 베니테스 모녀 실종 사건인데요. 오늘 저희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사건은 페르피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페르피난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랑그록 루시용 지역과 피레네 오리엔탈의 수도이며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 도시입니다. 도시에는 고대 종교 건물과 고전 마을, 그리고 도시를 둘러싼 푸른 해안선이 있어 유럽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앨리슨 베니테스는 1994년 5월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에서 태어나 사건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앨리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베니테스는 사건 당시 50살이며 스페인계 프랑스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인 마리 조제 베니테스는 그 당시 53세이며 전업주부였습니다. 앨리스는 단장하기를 좋아해서 미용사를 꿈꿔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명량한 딸을 보물처럼 여기며 항상 딸을 아끼며 지지해줬습니다. 앨리스는 가끔 친구들과 배구를 하고 영화를 봤었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어디 나가고 싶어 할 때면 바로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딸을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18살의 앨리스는 예쁜 미모를 가지고 있었고 미용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모에게 미인 선발대회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부터 TV 속 스타가 되는 걸 꿈꿔왔기에 그녀의 부모는 딸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앨리스는 그 대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해 미용사 일을 과감히 그만두었습니다. 앨리스는 뛰어난 외모로 행사 주최 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가장 인기 있는 대회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참가한 미인대회는 미스 랑그록 루시옹이라는 지역 행사였습니다. 랑그록 루시옹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오래된 지역으로 평소엔 프랑스 남부라고 불립니다. 미인 선발대회 상위 몇 명의 우승자는 지역 대표자로 미스 프랑스의 전국 대회에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대회에 참석한 앨리스는 대회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녀는 여러 광고 촬영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타 꿈은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19살의 앨리스는 미스 컴플런트 미인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미스 랑그록 루시옹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앨리슨의 부모는 항상 딸의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의 체중 조절과 몸매 유지를 도와줬으며 경기 전에 필요한 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가족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며칠 앞두고 앨리슨이 기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마리 조제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을까요? 시간을 2013년 7월 25일로 되돌려 봅시다. 2013년 7월 25일 목요일, 이른 아침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페르피냥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남자는 50살의 프란시스코인데 그는 딸과 아내와 연락이 두절된 지 11일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사람을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된 거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프란시스코의 옆에 서 있는 여자는 그의 의붓딸 리디아였습니다. 그녀는 프란시스코의 아내 마리 조제가 전 남편과 낳은 딸입니다. 리디아는 어머니가 11일 전 오후 5시 17분에 보낸 문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자 내용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 하지만 이게 나은 것 같아. 앨리슨과 함께 툴루즈로 갈 거야. 였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시 어머니와 연락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 7월 17일에 앨리슨의 친구 알렉산드르는 이미 경찰서에 가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앨리슨이 7월 14일 아침에 집을 떠나 대회 리허설에 참석하기 위해 동쪽에 있는 카네앙 루시옹으로 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그 당시 대회에는 총 12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공식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참가자는 매주 연기 등의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리허설 후 앨리스는 그녀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오후에 그녀를 픽업하러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회의 다른 활동에 참가해야 해서 집으로 돌아가 준비를 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현장에 많은 스태프들이 앨리슨이 아버지의 차를 탑승한 걸 보았고 몇몇 사람들은 근처 슈퍼마켓에서 부녀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에 앨리슨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 대회 주최 측에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이번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기에 대회에 관련된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최 측은 앨리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그의 친구 알렉산드르에게 연락했는데 알렉산드로도 앨리슨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앨리슨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 오전 10시 30분이 됐는데도 알렉산드르는 여전히 앨리슨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걱정이 되어 페르피냥 북서쪽에 있는 앨리슨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가 한참 동안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 떠나려고 할 때 위층의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는데 그의 몸은 젖어 있어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알렉산드르는 그에게 지난 이틀 동안 앨리슨과 연락을 할 수 없어 그녀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위층에 있는 프란시스코는 앨리슨이 어머니와 함께 이틀 전에 툴루즈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툴루즈는 페르피냥에서 북서쪽으로 20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모녀가 휴가를 더욱 잘 보내기 위하여 휴대폰을 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르는 어딘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는 앨리슨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미인 선발대회를 참가한 후 앨리슨은 매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자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인 7월 14일부터 앨리슨은 SNS 업데이트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알렉산드르는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다고 느껴져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알렉산드르는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게 된 상황을 전부 경찰에게 얘기했지만 그 당시 경찰은 앨리슨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그의 딸과 아내가 툴루즈로 휴가를 갔다고 하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날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일 후 프란시스코와 그의 우부딸 리디아가 경찰서로 가 실종 신고를 하고서야 경찰은 모녀가 실종된 것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좋지 않아 이미 오랫동안 각방을 썼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같은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프란시스코와 그의 아내 마리조제는 크게 싸우게 됐는데 아내는 짐을 챙겨 딸 앨리슨과 함께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 프란시스코는 아내가 자신과 싸워 홧김에 나간 거라 모녀가 며칠만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그는 아내와 딸의 생필품까지 없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브딸 리디아로부터 모녀가 툴루즈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일주일 전에 알렉산드르라는 사람이 앨리슨을 찾기 위해 집까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거의 2주를 기다려도 모녀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내와 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었지만 전부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때서야 프란시스코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져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곧바로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휴대폰 신호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신호 잡힌 시간은 지난 7월 14일 오후였습니다. 앨리슨은 미인대회 현장을 떠난 후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조제는 그날 오후 5시 17분에 딸 리디아에게 본인의 행적을 문자로 보냈고 7월 15일 새벽에 휴대폰 신호가 프란시스코가 근무하는 막사 지역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의 신호는 다시 없어졌습니다. 이건 두 명의 실종자가 툴루즈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앨리슨과 그녀의 어머니 마리조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 두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떠날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앨리슨의 집에서 약 2.7km 거리가 된 곳에 페르피냥 기차역이 있습니다. 경찰은 앨리슨의 집에서 기차역까지의 CCTV를 확인했지만 두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통장에는 소비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앨리슨과 그녀의 어머니가 현지에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모녀가 사라진 지 16일 만에 경찰은 단서를 얻기 위하여 사건을 민중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실종자 앨리슨 베니테스, 나이 19살, 키 174cm, 날씬한 체격, 갈색 눈, 밝은 갈색 머리, 실종 당시 청바지와 검은 조끼를 입었음. 실종자 마리조제 베니테스, 나이 53세, 신장 167cm, 실종 당시 검은색 옷을 입었음. 앨리스는 현지에서 꽤 유명하였는데 그녀가 어머니와 같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지의 언론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종자의 가족들은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동원하여 페르피냥의 거리와 숲에서 실종자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안내문을 붙이고 행인에게 모녀의 행적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앨리슨의 친구 알렉산드르도 그녀를 찾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인터넷에 발표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수만 건의 실종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다 프란시스코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걸 발견하여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에게 39살의 내연녀가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테레즈 가르시아이며 그 당시 바르셀로나에 있는 프랑스 영사관의 경비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했고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앨리슨 모녀가 실종되기 3개월 전부터 그녀는 프란시스코와 사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녀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프란시스코는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바르셀로나로 갔었습니다.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프란시스코는 거의 모든 언론의 일면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앨리슨이 우연히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에게 알려줘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게 된 것이고, 그 후 프란시스코는 실수로 아내를 숨지게 했으며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딸도 같이 숨지게 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언론의 보도로 앨리슨 실종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다른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남부 도시인 님에서 한 사람이 경찰에 연락하여 그녀의 여동생 시몬 올리베이라 알베스가 9년 전에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의 실종이 사고가 아니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시몬이 실종됐을 때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브라질 국적의 시몬은 30살에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적이 있으며 4자녀를 키우면서 님에 있는 술집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프란시스코를 알게 됐는데요. 그 당시 프란시스코가 님으로 파견된 건데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사귀게 되었으며 동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몬은 4자녀를 친척에게 맡기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경찰에 신문해 시몬이 집을 떠나기 전에 그와 싸웠었는데 그녀가 집안의 모든 물건을 챙겨 떠났다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도 휴대폰을 꺼내 시몬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몬 사건은 앨리슨 무녀의 실종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을 연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앨리슨 무녀가 실종된 지 18일 후에 프란시스코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살이 엄청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전의 건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동의하에 경찰들은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집은 마치 철저히 청소한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집에서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여권을 발견하였는데요. 이건 두 사람이 출국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다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7시 페르피냥의 한 군부대에서 한 군인이 화장실에서 프란시스코가 제복을 입고 세상을 떠난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군인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프란시스코의 유서를 발견하였는데 아내와 딸의 실종이 자신과 무관하며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을 참을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본인이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됐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동영상 하나를 남겼습니다. 영상은 하루 전 프란시스코의 의붓딸 리디아의 도움을 받아 촬영한 것인데요. 영상 속 프란시스코는 머리가 창백하고 수염이 헝클어져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10파운드 이상 빠진 것처럼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어 억양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는 가족이고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기복이 있습니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앨리슨이 내 전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계속 버티고 있지만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딸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촬영하고 있는 의붓딸 리디아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울컥하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의붓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일부 친척과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베니테스는 1963년 12월에 스페인 알헤시라스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의료보조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고 프란시스코는 막내로 태어나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프란시스코의 부모는 그를 가톨릭 기숙학교 세우타로 보내 공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프란시스코가 20살이 지나고서야 알헤시라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3살의 프란시스코는 스페인 군대에 입대하여 군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국경을 넘어 프랑스 웨인 부대의 1등병으로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150명의 다양한 국적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25살에 프랑스 동남부의 도시
마르세유에서 업무 집행하던 중 한 술집에서 웨이터를 하는 마리 조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종종 마리 조제를 보기 위해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4명의 아이들에게 간식과 장난감을 자주 가져다 주어 아이들은 그를 아주 좋아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리 조제는 그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앨리슨을 낳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앨리슨을 매우 사랑했으며 그들은 마르세유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프란시스코와 마리 조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9년 후 34살의 프란시스코는 마르세유 북서쪽에 있는 님이라는 곳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3살의 시몬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4자녀를 둔 미혼모였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녀의 열정적인 성격에 반하여 마르세유와 님 두 도시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2 여자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으며 이런 생활은 7년 동안 계속되다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7년 후의 어느 날 공식적인 여자친구 마리 조제는 프란시스코가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어 2 사람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코와 그의 다른 여자친구 시몬도 자주 다투게 되어 2 사람의 관계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시몬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며칠 후 그녀가 실종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시몬이 사라진 지 이틀 후 프란시스코는 마리 조제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와 아이들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마리 조제는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2 사람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7살이 된 프란시스코는 승진하게 되어 그는 가족을 데리고 페르피냥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 앨리스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앨리스는 바로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바람 폈다고 알려 마리는 프란시스코와 크게 싸우게 됐으며 이혼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1년 넘게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아 본인이 바람 피웠다며 오히려 아내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 후 프란시스코는 집을 떠나 군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딸이 보고 싶을 때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가 집을 나간 뒤 그 내연녀와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1년 후 프란시스코는 스페인에서 일하다가 또 한 명의 내연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39살의 유부녀 마리 테레즈 가르시아인데요. 그녀는 2자녀가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이혼하고 프랑스를 떠나 내연녀와 함께 프랑스에서 사는 걸 계획하였습니다. 3개월 후 그는 프랑스에서 또 아내와 싸우게 됐는데 그 후에 모녀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극히 평범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는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5일 만에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후 아내의 친척과 친구들의 압력으로 프란치스코는 경찰서로 가 아내와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는 우붓딸 리디아에게 본인이 아내와 싸워 그녀가 딸을 툴루즈로 데려갔다며 만약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녀가 실종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프란시스코는 우붓딸 리디아에게 동영상 녹화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딸 앨리슨과 아내 마리 조제의 실종은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더 이상 이유 없이 여론의 비방과 비난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10시에 프란시스코는 한 친척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친척은 그의 말을 듣고 걱정되어 그에게 하룻밤 묵고 가라고 했지만 프란시스코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다 자정에 프란시스코는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 30분에 그는 내연녀 마리 테레지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를 걱정하자 프란시스코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며 안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마리 테레즈는 그가 걱정되어 다시 그에게 전화를 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전화를 하는 동안 계속 울기만 하고 딸 앨리슨이 그에게는 전부였다고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은 그가 앨리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 새벽 4시에 프란시스코는 군영 화장실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일 후 마리 테레즈는 프란시스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보낸 소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보라색 스카프와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야, 사랑해 라고 적힌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프란시스코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분명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프란시스코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떠남으로 마리 테레즈는 아주 슬퍼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항상 프란시스코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프란시스코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모녀가 실종 3일 만에 프란시스코가 갑자기 집에 있던 냉장고를 부대로 옮긴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전우를 집으로 불러 냉장고를 같이 옮겼는데요. 전우는 프란시스코의 집 싱크대에서 붉은 자국을 목격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는 상점에서 많은 소독제와 부식성 물질을 구입했습니다. 모녀가 실종된 후 프란시스코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며칠이 흘러 이론적으로 그는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 현장을 정리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녀들이 실종되고 5일이 지난 후 프란시스코의 내연녀 마리 테레즈가 프란시스코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창밖에서 들어오는 불쾌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프란시스코는 그 냄새가 이웃집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냄새가 이웃집에서 난 것이 아니라 1층 차고에서 난 것이고 그러면 차고가 범죄 현장일 수 있다고 추측하였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가 아내와 딸을 차고지 아래 공간에 숨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차고에서 루미놀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역시 형광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일부의 표백제도 루미놀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차고 바닥에 다락문이 있었는데 바로 아래에 크롤링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락문의 주변이나 내부에는 어떠한 유력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크롤링 공간에 정화조가 있어 내연녀가 맡은 냄새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의 다른 곳에서 루미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몇몇 곳에서 형광 반응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침실 침대 발치에서 소량의 붉은 액체를 추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종된 앨리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월 말에 경찰은 상황 파악을 위해 프란시스코가 근무하던 병영으로 갔습니다. 한 군인은 지난달 병영에서 거의 30장의 시트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여러 사람들이 프란시스코가 군부대 세탁실에서 카펫과 시트를 세탁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그가 고기를 해동할 때 실수로 붉은 액체를 침대 시트에 묻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군대에서 사라진 시트가 그가 무언가를 포장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의학자는 군대의 세탁기와 프란시스코의 냉장고에서 전부 붉은 액체 성분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전부 실종된 앨리슨의 DNA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시스코의 차량 운전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딸이 실종되고 본인이 숨질 때까지 총 5,000km를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코의 휴대폰 위치 기록을 확인하여 그가 늦은 밤에 페르피냥 해변 휴양지 포르투카트로 여러 차례 갔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3일간 해당 지역을 수색하였습니다. 그들은 소나무 숲, 호수, 그리고 해안을 수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의 컴퓨터를 확인한 후 그가 시간관리 전문가인 걸 알게 됐습니다. 프란시스코는 아내와 많은 내연녀들과 접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나이트클럽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프란시스코가 일하던 지역에 그의 전 여자친구 시몬의 실종 외에 그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2건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산드라 마틴은 사건 당시 21살이었고 브라질 사람이며 2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하였습니다. 1999년 1월 어느 날 밤 그녀는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져 그녀는 남편에게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하고 이지오그 타라스콘에 있는 집을 떠난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러다 2달 후 한 어부가 산드라의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강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였는데 확인 결과 그녀가 바로 실종한 산드라였습니다. 산드라의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기소됐지만 법원은 결국 그를 무죄로 석방하였습니다. 산드라는 시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시몬의 남자친구가 바로 프란시스코였습니다. 사건은 1999년에 발생했는데 그 당시 프란시스코는 오드에 있는 카스텔 노다리에 군에서 복역 중이었는데 산드라의 집에서 차로 1시간 남짓거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드라에게 일어난 일이 프란시스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2009년 5월에 A9 고속도로에서 특수업종을 하는 브라질 여성이 손님을 대접하다 차 안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프란시스코는 그곳에서 가까운 군영에 있었는데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갑자기 사라진 3명의 젊은 브라질 여성은 프란시스코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아무도 프란시스코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진실은 더욱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단서로 프란시스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란시스코의 의붓딸 리디아는 계속해서 의붓아버지가 결백하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앨리슨과 마리조제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아직 살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앨리슨이 사라진 후 미스 랑그롱 루시옹 미인대회에 1년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미인대회는 8월 11일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앨리슨은 이전 미인대회에서 준우승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녀도 그 당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9월 10일 경기가 끝난 후 그녀는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가 앨리슨 모녀가 사라진 지 거의 2달이 지났고 프란시스코가 숨진 지 1달 이상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당시 대회의 우승자인 노마 줄리아도 우승을 하고 얼마 안 돼 19군 사진을 촬영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승 타이틀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아마 프란시스코가 범인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우연이 한 사람에게 밀집되어 발생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동기가 있으며 시간도 맞았고 그가 계속해온 행동과도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측면을 전부 제거하고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사고한다면 프란시스코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추측으로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럼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프란시스코는 앞선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모녀의 실종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앨리스는 미인대회를 참가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녀는 그 대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우승을 목표로 했는데 우연히 미인대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어 그녀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말했는데 그 2사람은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프란시스코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고 이게 바로 범인이 기대했던 결과이기도 할 것입니다. 진범은 프란시스코가 그의 아내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그에게 몰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본인을 사건과 관련 없게 한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정말 완전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